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2일이고요.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제가 어제 밤에 이제 문득 저의 방송에 이전부터 좀 모니터링을 군데군데로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랑 함께 했을 때와 제가 혼자 했을 때 그 한 달에 아침에 표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 부사장님이 항상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제가 그걸 맡다 보니까 이제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너무 정신없이 부산스러운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뭔가 경직된 그런 모습으로 항상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웃고는 있지만 그 전보다 여유가 좀 많이 사라진 그런 태도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아침에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활기차게 열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좀 여유 없어 보이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또 청취하시는 분들도 좀 뭔가 이렇게 쪼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조금 더 여유가 없어도 여유 있는 척을 해보는 여도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활기찬 하루 열고 계시죠?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힘차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어김없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쭉 확인해보고 오늘은 이제 8월의 초니까요. 약속한 대로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8월 오늘 2일 어떻게 딱 약속 시간에 맞춰서 우리 문 수석님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부산스럽다고 하니까 또 아재 개그 나왔네요. 대구스럽다. 뭐 다양한 지역들 얘기 나오는데 그 부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깨알 웃음 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사장님 보니까 저를 약간 놀리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침에 한 번씩 또 한바탕 웃으시고 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었는데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이제 깨알 같은 웃음 포인트도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럼 제가 리액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일단 주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는요. 사실 어젯밤에는 금 빼고는 다 내렸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던 금이 가격이 조금 반등했고요. 뭐 달러, 유가 이런 부분 또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아쉽게도 8월의 시작이었던 뉴욕 증시 상황도 장 초반에는 좀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모습 보였는데 후반장 들어설수록 아쉽게 회복을 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소폭 하락세입니다. 다우지수가 0.14% 하락한 32,798포인트 선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28% 소폭 내리면서 4,118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18% 내렸고요. 12,368포인트 선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가가 좀 내리면서 90달러 중반대까지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장 초반에 경제지표 발표 속에서 혼조세 보이다가 그동안의 좀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 나왔습니다. 지난 7월이 한 달간의 지수의 상승률을 보면은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쉬어갔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경제지표는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 지수 우리가 항상 보는데 뭐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7월에 PMI는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2.8로 기록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 예상치인 52.1은 웃돌았는데 전월에 기록했었던 53보다 더 밑돌았고요. 2020년 6월 52.4 기록했던 이후에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S&P 글로벌이 집계했던
7월 제조업 구매 거래자 지수 역시나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52.2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6월에 미국 건설 지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보다 1.1%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했었던 전문가 예상치 0.4% 증가를 예상했는데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크게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경제지표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2.6%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2.9%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역전,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 현상은 4주째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업종의 움직임 중에서는 에너지, 금융, 부동산, 소재, 헬스케어 섹터 하락을 했는데요. 저희 맵을 함께 쭉 볼까요? 맵은 좀 기술주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좀 불구죽주, 약간 벌겋게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0.97% 하락을 했고요. 지금 구글의 주가도 0.99%, 애플 주가 0.62%, 기술주, 빅테크 종목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 그동안 빅테크 종목 올랐을 때 메타만 소외가 됐었죠. 그래서 메타는 0.52%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이 가운데 괜찮았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1.5% 올랐고요. 인텔 그동안 많이 빠졌죠. 1.79% 반등, 퀄컴의 주가도 1.6% 올랐고요. AMD가 2% 넘게 상승을 했고 IBM의 주가도 0.96% 올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아마존은 강합니다. 아마존 실적 발표 그리고 그 후부터 계속해서 상승세 가장 크게 좀 보였던 종목이죠. 아마존의 주가가 0.33% 올랐고요. 홈디포의 주가도 1.6%, 로스도 1.34% 강세. 자, 테슬라도 조금이지만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오르면서 $900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891.83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의 이런 필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그 타깃 관련해서도 월가에서 웰스파고였나요?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33% 강세를 보였고요. 이 안에 이제 프록터앤갬블 어제 좀 주말 사이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2.87%로 반등을 했고 국제유가 하락 속에서 여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하락이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국제유가 하락 가운데 엑소모빌의 주가가 2%, 쉐브론의 주가도 2%대 하락세 보였고요. 헬스케어 섹터 릴라일릴리, 에버비를 비롯한 종목들도 빨간불을 켜는 모습. 버크셔 회사의 주가 다시 $300 내주면서 1.58%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들 뉴스를 좀 보자면 보잉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맵을 통해서 여기 하단에 있는 BA 보이실 텐데요. 드림라이너, 미국 연방항공청이 787 드림라이너 인도 재개를 위해서 보잉의 검사 또 수정 계획안을 승인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저기 이제 가운데 BA 초록색 보이실 거예요. 에너지 섹터 옆에 보잉의 주가가 6% 이상 올랐고요. 자, 타겟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투자 의견 상향 소식 전해졌습니다. 전기차 니오의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제 7월에 차량 인도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 2%대 올랐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폐지 관련해서도 뉴스가 주말 사이에 전해졌었는데 상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국에 협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1%대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핀터레스트 움직임이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가장 큰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힌 뒤로 상승세를 보이고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증가 소식과 함께 두 자릿수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미국 상황 간단하게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자세한 상황을 잠시 후에 저희 월가의 소식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8월이 됐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8월의 시장은 과연 어떨지 일단 제목을 보니까 좀 순풍 좋은 소식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내용의 헤드라인인데요. 잠시 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아유, 이게 자고 나면 좋아지겠지. 아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방치하면 안 되죠. 뭉치고 뻐근할 땐 히트맨 스포츠 크림. 운동이나 야근 후 몸이 뻐근한 부위에 발라주면 온열 효과와 함께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아, 이 뜨끈뜨끈한 게 오래 가는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촉촉한데? 뭉치고 뻐근할 때 발라주세요. 히트맨 스포츠 크림. 네이버에서 히트맨 스포츠 크림 공식몰을 검색하세요. 동안 엄마, 동안이 성적 또 올랐다며? 영진이는 비싼 학원 바꿨는데 더 떨어졌다니까? 영진 엄마, 누가 요즘 학원 보내? 아직도 안 해? 설탭! 서울대 선생님이 1대1로 족집게 가외해주니까 단기간에 성적이 쫙쫙 올라. 설탭이 입시 상담까지 해주잖아. 학원진도 못 따라가고 인강 볼 때 졸기만 하는 우리 아이. 지금이 바로 초밀착 1대1 설탭 케어가 필요할 때. 요즘 엄마들이 선택하는 프리미엄 서울대 가외 설탭. 서울대 가외가 월 19만 9천 원이라고? 학원보다 싸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부사장님이 그립다는 보리 아빠님, 예. 뭐 제가 힘든 것보다는 이제 우리 장 부사장님이 건강이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제발 살을 빼시라. 혈압은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 아 근데 뭐 다이어트 하는 거 저도 압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뭐 1kg 빼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부사장님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지금 혹시 방송 보고 계시다며 예, 연락 한번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약속을 지키는 남자. 누구 말씀하시죠? 문성님이요. 저요? 예, 네. 제가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네. 꼭 8월 2일에 나오셔라. 네네. 8월 첫째 주에 꼭 나오셔서 네. 우리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했는데 약속 지키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8월 증시가 도래했으니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일단 GDP 마이너스가 연속적으로 2번 나타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네. 7월 증시 네. 많이 반등을 했고요. 그쵸. 아마 절 기다리셨던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네. 반등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렇죠. 확신을 안 가지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주시려고 네. 저를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일단 뭐 저는 7월 증시 반등의 바탕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미국의 6월 CPI도 있었고 방금 얘기해 주신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 또 7월 FMC도 있었고요. 근데 향후 물가 경기 통화 정책 수준에 대한 투명성이 높여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2분기 GDP 말씀드리면 네. 기술적인 경기 침체 들어갔죠. 네. 1분기 마이너스 1.6%, 2분기 마이너스 0.9%. 이 숫자를 가지고 아직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저 또한 많은 고민을 좀 하기 시작을 한 계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분별로 보면 소비 지출, 뭐 투자와 관련된 주택 그리고 네. 재고의 기여도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좀 떨어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는 시장의 모습은 사실 상승으로 마감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이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고물가, 금리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성장 모멘텀 둔화는 맞지만 저는 좀 항상 좀 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고용 시장이 너무 좋아요. 미국의 실업률이 현재 3.6%인데 네. 2020년 2월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낮았던 수치가 3.5%입니다.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 50년 내 최저치라는 부분들이라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또 미국 기업들의 부도가 상당히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네. 올해 분기별 GDP의 구성 항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1분기 때는 수출, 2분기 때는 이 재고라는 부분들이 사실 변동성이 높은 항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때는 플러스 성장으로 좀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 또한 3분기, 4분기 때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좀 돌아설 여지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표명을 아니 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도 얘기 네. 나눴는데 아니 뭐 시기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언제 그거를 확정하게 뭐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뭐 내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정의를 구성하고 네.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예, 있다고요? 전 또한 안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경기 침체를 판별하는 8가지 지표가 있는데 아마 월별 지표가 6개 그리고 네. 분기 지표가 2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네. 지금 보면 실제 도소매 판매 가격 그리고 가계조사 취업자 수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실제 GDP가 음의 값에 나왔죠. 그러니까 나머지 5개 변수는 아직 플러스 값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점유경제연구소는 GDY와 GDI의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산출되는 가격을 가지고 기술적 경기 침체를 판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산술적으로 한다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앨런 재무장관 역시 지금 기술적 경기 침체라는 결과는 나왔지만 네. 아직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이유들은 아마 정미경제연구소에서 산출하는 가격을 보고 좀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고용과 기업 부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주 5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7월 고용 지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예상치가 25만 건, 네. 실업률은 3.6.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시간당 평균 임금인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 5%.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전월보다는 하해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상치를 상회를 한다고 하면 좋게 보죠.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시장에 주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올해 들어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 이제 물가 상승의 한 요인이 일손 부족에 따른 임금 증가였는데 사실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하반기 때 이제 물가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를 해보면 하반기는 분명 다릅니다. 상반기 때는 사실 물가라는 부분들이 연준의 고강도 긴축 그리고 거기에 파생된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로 확장이 됐잖아요. 근데 하반기 때는 이제 반대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네.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게 되면 연준의 긴축 강도는 완화될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시장의 해석들도 약간은 견고하구나라는 식으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2분기 GDP 속보치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의미를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 연준이에요. 연준이 7월 FOMC를 통해서 향후 기준금리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시사를 했고 사실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미국 증시가 좋았던 가장 큰 배경입니다. 지난달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세 차례의 정례 회의 수순을 놓고 본다고 하면 9월달 50bp 그리고 11월, 12월 각각 25bp씩 할 거예요. 네. 결국 기준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고강도 긴축이 완화되어 갈 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8월 저는 순풍이 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일 미국장 잠깐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너무 큰 의미를 네. 둘 필요는 없다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네. 우리 문수장님께서 쓴 리포트 제목도 8월 역풍이 순풍으로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8월에 이제 주요 이벤트들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네네. FOMC는 없지만 잭슨홀 미팅이 있죠. 네. 맞나요? 8월에는 한 4개 정도 되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날짜별로 보면 8월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꺾이겠죠. 당연히 꺾이죠. 예, 유가도 그렇게 떨어졌는데. 아, 예. 사실 올해 이 미국 증시 하락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올해 4월 달부터 이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분명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 나서 예상치는 결과치는 예상치를 높았는데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이제 물가가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로 해석되면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줬거든요. 그러했던 이유들이 결국 6월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에 에너지의 기여도가 41.6%로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다음 달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는 에너지 기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해석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네. 결국
6월달 고점을 형성하고 나타나고 있는 유가 하락은 분명히 본격적으로 7월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예상치가 나오다가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지난번 전월치보다는 예상치가 좀 크게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다고 하면 시장은 물가 정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8월 달에도 증시가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트리거로서 역할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25일, 27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입니다. 네. 중요할 때가 있었고 중요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또 중간에 뭐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7월 FMC를 통해서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요, 있고요. 위원님 네.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속도 조절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었나요? 근데 올해 상반기 때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네. 고강도 긴축을 했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낮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로 긴축 강도로 완화하는 게 맞아요. 네. 연준은 경제 지표에 의존해서 이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네. 저는 연준 의장이 시장에게 가이던스는 줄 수 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주기는 어려워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게 시장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앞으로 기준금리를 낮추겠다 저렇게 명확하게 얘기 안 하는 거야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좀 기준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시장에 던져주는구나 라고 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잭슨홀 미팅 주제가 있어요.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정권에 대해서 재평가한다는 네. 게 이번에 주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의 반응을 좀 주목할 필요 정도로 의미를 좀 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는 아직 일자는 미정인데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다이어 회의입니다.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되는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얘기한 이벤트는 대외적인 이벤트였는데 이제 대내적으로 보면 25일 날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네. 한국도 물가가 지금 6%대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좀 높여져 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번 달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잖아요. 네. 한국은행 계속 네. 예, 지난달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했기 때문에 연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자금 유출에 대한 압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막상 네. 그 시장에 참 얘기가 많더라고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역차가 네네. 나타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금리가 더 네네. 높은 쪽으로 네. 이전을 한다라고 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채권 네. 시장으로 네.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해서 네. 언론 보도에서도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경제학자분들도 나오시고. 근데 아카데믹하게 네.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맞아요. 한미 간의 정책 금리가 역전되면 네. 자금 당연히 유출 수순이. 압력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도 나타났고요.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네.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증시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이 한국 증시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미 간 정책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외국이 자금을 자극하는데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증시보다는 사실 채권 시장이 주는 영향력이 더 커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을 보면 원화 채권의 투자는 부분을 보통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공 부분이라고 하면 뭐 해외 중앙은행 연기금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기관들은 미국 국채, 이 달러 자산 표시를 중점으로 이제 투자를 하지만 네.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이제 원화 채권, 신용 등급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그런 유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다르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왑 거래를 통해서 사실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원화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한미 간 정책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금 유출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18년도, 2019년도 한미 간 정책 금리 역전됐던 네. 때에도
원화채권 같은 경우에는 21조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이 과거와 좀 다른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네. 인지하면서 영향은 좀 제한될 수 있다고 얘기는 좀 드리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공식은 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음.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 제 때문에. 주변에도 네. 저는 경찰차가 아닌데 제가 네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왜 자금 유출이 되는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인터넷 찾아봐라. 아, 네네. 근데 이제 아주 우리 문수성님께서 왜 자금 유출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은 뭐가 다른지 이렇게 다 잘 정리해 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되게 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싶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금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나타나도 상황은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중요 이벤트 외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8월에는 어떤 변수를 우리가 유념해둬야 될까요? 제가 이제 주요 이벤트 일정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제가 세미나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어떤 파급을 줄까?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6월 초부터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 11월, 올해 1월 기간 동안에 대규모로 확산됐던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재감염, 재생산수가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하이 변종 같은 경우에는 면역 회피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기감염자에게도 높은 전파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미크론의 하이 변종들이 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이긴 하는데 네. 이게 이미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남아공과 포르투갈이 대표적이고요. 네. 1월 신규 확진자 수가 나타났던 고점 대비 30%에서 40% 수준이 좀 정점이 지나갈 가능성을 높인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남아공, 포르투갈 역시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의 하이 변종의 글로벌 확산은 1월보다는 좀 그 강도가 낮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모더나나 화이자가 지금 현재 하이 변종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 8월 말 그리고 이제 10월 정도면 출시가 될 거로 좀 보고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기는 사실 엔데믹에 따라서 코로나19가 계절적으로 확산되는 게 불가피해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확산이 통제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 오히려 역기능보다는 엔데믹에 따른 어떤 경기 둔화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부각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9월 달 사실 코로나19 확산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그렇게 네.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이 강달러가 최근 들어서 좀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 달러 인덱스 어제 보니까 105까지 예.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게 또 이제 8월 증시를 좀 좋게 보는 하나의 네.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반기 때는 상반기와 비교를 해보면 좀 달러의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대내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와 결부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남아있는 정례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폭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그리고 대외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7월달 ECB가 금리 인상을 했고 또 ECB도 이제 물가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강달러가 누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강달러가 누그러진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 강달러로 인해서 가장 시름을 받았던 권역이 신흥국이에요. 근데 이제 강달러가 안 된다고 하면 환율 문제가 키울 수 있는 신흥국의 이기 발생 확률을 낮춰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높아진 또 담보물을 제공하는 게 강달러가 완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 통제 가능한 네. 방역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 네. 오히려 이제 경기 둔화를 방어해주는 그런 순기능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또 강달러가 완화된다고 하면 또 환율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신흥국 흐름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변수들도 8월달 순풍이 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강달러가 좀 완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더 오히려 시장에는
더 상승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8월부터 시장이 이렇게 좀 긍정적인 순풍이 분다면 이게 언제까지 불 것인지, 이 바람이 네. 좀 겨울 내년 아. 쭉 불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네, 좀 단기적인 좀 3분기 정도 네 맞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한적인 상승으로. 네, 하반기 증시 경로는 네. 3분기 반등, 4분기는 하락이라고 우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네.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 증시의 순풍은 9월 FMC가 현지 시간으로 20일, 21일 날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에게 좀 드리는 얘기는 반등의 초입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9월 FMC 이전, 아마 그때는 또 9월 FMC를 앞두고 경계심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끝나가는 끝자락에 해당되는 9월의 상반월 때 네. 그때 비중 축소를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실 올해 글로벌 증시를 보면 추세가 꺾였어요. 네. 상반기 때 공식적으로 약세 시장에 진입하다 보니까 이 꺾인 추세를 바꾸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올해 글로벌 증시 내에서 이 꺾인 추세를 바뀐 대표적인 증시가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월 26일 날 저점을 형성하고 네. 6월 28일 고점까지 18.1% 상승을 했어요. 아마 이거는 좀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네네. 자료 네. 있죠. 네. 뭘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 이게 이제 제가 중국 증시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4월 26일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해서 6월 26일까지 약 2달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18.1% 상승을 했었어요. 네. 결국 올해 만들어졌던 하락 추세가 달라진 부분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증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를 보면 일단 꺾인 추세를 돌리는 게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 증시가 선행해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보여온 이 상승폭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아마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반등 국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수치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S&P 500 지수에 단순히 뭐 적용을 해보면 4,27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제 단순적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네. 중국 증시가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는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상반기 때 물가 금리 역풍에 가장 시달렸던 투자 대상이 미국 증시 그리고 또 미국 증시 내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섹터로는 IT와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신성장 테마로서는 전기차와 2차 전지 네. 그리고 우주항공 메타버스라 꼭 보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차트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이건 무슨 차트죠? 예,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미국 S&P 500의 가치주, 성장주를 올해 연초 이후 상대 그려놓은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올해 사실 성장률가 부진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7월 이후부터 놓고 본다고 하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조금 더.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 아마 이런 흐름들이 9월 FMC 이전까지는 좀 나타날 수 있다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섹터 내에서 제가 이제 IT 헬스케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올해 연초 이후 같이 그려놓은 거죠. 사실 헬스케어는 올해 상대적으로 S&P 500 지수보다는 방어를 했던 대표적인 종목이긴 하는데 섹터이긴 하는데 그래도 7월 이후 전체 지수보다는 네. 반등 강도가 좀 강한 편에 들어가는 섹터고요. 맨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라인이 이제 IT입니다. IT.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7월 이후에 이 반등 폭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상반기 때 물가 금리로부터 정말 역풍을 받아온 이런 성장주들, 특히 IT, 헬스케어 이런 섹터 그리고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우주항공, 메타버스가 9월 FMC 이전까지는 반등을 주도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던 9월 FMC 이전 그 이전까지는 좀 반등하는 국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셨다가 네.
9월 FOMC 이전에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술적인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참 알차다라는 그런 댓글 보니까 굉장히 뿌듯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수성님은 증권계의 우영우입니다. 우영우. 왜냐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기력이 진짜 대단하세요. 네. 본인 쓴 아무리 그 리포트라도 그 숫자를 그 정확하게 다 기억하기란 진짜 어려운데 네. 항상 보면은 숫자를 다 기억하시거든요. 한치 오차도 없이. 우영우, 예, 앞으로 우영우로 별명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을 지키는 남자 증권계의 우영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 이제 그쪽의 덕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새벽 몰래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잖아요. 이거 혼나죠 그러다가. 얘는 덕후죠 덕후. 제가 가봤던 길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서 쭉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바텀업 잘하시는, 바텀업이 뭐냐면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환율만 설명해 달라고. 환율에 관련된 정보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 제가 못 맞추는데요. 근데 로직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아 충분하다고. 오케이.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문수성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저 때문에 괜히 국민 욕받이 될 수도 있다. 왜 가장 유명한 우영우를 나에게 붙이시느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거니까 절대 문수성님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하실 거면 저한테 하십시오. 예,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휴가를 많이 가신 것 같기는 해요. 예, 오전이 참 한산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아니, 제가 네. 우리만 한산한가 해서 이렇게 주변 옆집들을 쫙 봤거든요. 네네. 전반적으로 한산하네요. 예. 길도 한산할 거예요. 예, 물론 휴가 비가 와서 가나 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차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휴가 가시나요? 휴가가 뭐예요? 일해야죠. 네, 예, 저희는 일해야죠. 일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8월 첫날 증시가 뭐 소폭 하락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수, 목, 금 연휴를 네. 달리면서 7월은 정말 엄청난 반등을 기록하는 그렇죠. 한 해를 기록했잖아요. 네. 한 달을 기록했죠. 7월 기록만 보면 1939년 이후부터 최대포 맞아요. 올랐을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갔으니 오늘 뭐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쉬는 것도 뭐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3대 지수가 오늘 하락폭 해봤자 S&P 500이 0.3% 내렸고요. 네. 나스닥과 다우는 뭐 0.1% 내외니까 크게 뭐 내린 것 자체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정리가 됐겠지만 유가라든가요, 금리, 달러 이런 것들이 다 올라서 문제됐던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내리고 있는 것이 조금 방향성을 잡아가는 듯한 느낌이죠. 느낌 같은 느낌인데 이런 것을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극과 극 의견 보여드리겠지만 시장을 좋다고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SM 제조업은 52.8이 나오면서 25개월 내 최저 수준 나왔습니다. 그만큼 제조업 상태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는 거가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신규 주문도 좀 줄어들었고요. 제조업의 가격 그 안에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요. 가격 지수는 지금 크게 내렸습니다. 네. 60포인트가 나면서 2년 만에 최저. 이것은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뭐 가볍게 이 부분은 뭐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가가 4.8% 정도 내려면서 93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90 내려가고 80, 70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진짜 우리가 미래는 앞날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작년에 기억하세요?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추수감사절 때 한 50, 60 되기 때문에
한 60, 70만 가면 정상이라 그랬는데 훅 간 거잖아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아무도 모릅니다. 여하튼 그것들이 12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갔었는데요. 여하튼 지금 4.8% 내리면서 추세적으로 보면 고점에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좀 확인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금리인데요. 10년물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5% 갔다가 쭉 내려가면서 어제 제가 2.6%대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었어요. 오늘 2.6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2.58, 2.59까지 갔는데 이것은 4월 이후 처음 있는 수준에 가는 요 4월이 딱 이때거든요. 4월이 처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역시 다양한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좀 부담 심리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한쪽에서 또 하나는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 펀더멘털 쪽이나 그런 지수 잡고 얘기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5월 대비 좀 꺾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양한 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 이런 것들은 그냥 구글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간 먼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10년물, 5년에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재미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4월에 처음 들어가는 것도 주식시장에서는 좀 숨통을 트이는 고인 요인이 되겠고요. 가장 반가운 것은 역시 미국 달러죠. 미국 달러가 7월 5일입니다. 5일이요. 7월 5일이 아니라 7월 5일 이후 최저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아직 여전히 비싼 거죠. 달러가 엄청 비싸지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엔화를 사야 된다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유로를 사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분명히 미국 달러가 내려가는 것은 이번 실적 시즌에 미국 달러 때문에 약간 부진한 건 많이 보여줬지만 일단 이번 진행된 우리 식으로 보면 3분기의 고점에서 어느 정도 고점을 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2분기의 그 악재 인식이 좀 둔화될 수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모든 지표는 방향성이거든요. 절대치보다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냐 올라가냐는 건데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호재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뭐 아무도 모르죠. 아까 오건영 부장도 아까 앞전에 광고 나올 때 보니까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못 맞춘다고 자기도. 오건영 부장 같은 못 맞춘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못 맞추는 거고요. 다만 이제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 떨어졌지만 환경이 이렇게 아주 나빠 보이진 않는다. 물론 첫날 하루 떨어져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를 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보잉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앞서도 좀 시작할 때 특징 얘기하셨겠지만 보잉이 한 6%는 올라갔는데요. 은근히 보면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자잘한 것 우리가 무시해도 되지만 보잉은 아시다시피 다우 주식이거든요. 이게 지금 520달러 그때부터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19년에 이제 사고가 2번 났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보잉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냥 잘 안 되던 집안이다 보니까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는데 787 드림라이너는 아마 이런 비행기 타시는 분들도 많이 이런 거 좋아하시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드림라이너가 인도가 좀 안 됐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또 미국에서 재개의 어떤 허가가 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보잉이 지금 2, 3년 동안 시달리면서 지금 에어버스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딴 게 아니라 주문 상황이 많이 뒤쳐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해서 에어버스로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채워줘야 되는 거죠. 보잉에 이제 우리가 보면 곡간도 채워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보잉에 대한 주문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 포인트가 되겠고요. 일부에서 이제 약간 너무 희망적인 목소리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잉이요. 큰 사고 2번 이후에 여러 가지 크게 이제 이슈가 된 것도 분명히 악재지만 또 하나가 이슈가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이랑 이제 무역 전쟁을 벌여 있고 지금까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중국에서 보잉과 이제 관계를 많이 줄이고 이제 에어버스로 많이 간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 대형 항공료는 전 세계에 결국 2개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예전에 러시아나 중국 조금 하고 있지만 그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직이요. 그래서 재미없었는데 요즘 보시면 미국에서 그 나토가 나오면서 나토가 지금 중국과의 지금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금 중국에서 유럽에서도 경고로 목소리를 나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건 미국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본 사람의 목소리 보면 이제 에어버스나 보잉이랑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중국 사람이 선택할 때 보면 보잉이나 에어버스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보잉도 좀 주문이 오지 않겠냐라는 희망의 놈입니다. 제가 볼 때 희망의 놈을
돌리는 사람 있지만 어찌됐건 보잉이 오늘 6%나 좀 올라갔고 최근에 좀 반등을 컸던 건 사실입니다. 다우지수 중에서 제일 최근에 반등폭이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보잉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잉. 네. 반도체주들도 어제 괜찮았어요. 네, 특히 이제 그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미국 S&P 500 기업의 거의 한 57% 이제 거의 그 중요한 건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남은 것이 이제 다음 주에서 유통주들이 나오고 이번 주에 몇 개 좀 나오고. 뭐 엔비디아 이런 것도 나왔지만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은 내일 날 AMD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AMD가 지금 한 2.4% 올라가고 있고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 AMD도 좋고 엔비디아도 다 좋죠. 뭐 다만 그 한 10년 동안에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훨씬 많이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여돈 앵커한테도 제가 물어보면 엔비디아가 훨씬 많이 올랐죠 그러실 거예요. 네. 보통 분들은 그렇지만 10년 동안에 보면 AMD가 더 올랐어요. AMD가 훨씬 장기적으로는 많이 네, 올랐어요. 10년 동안에 보면 최근에 3, 4년에 보면 확실히 엔비디아가 이제 큰 형으로 확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MD가 더 많이 오른 건 팩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안타까운 주식이 있었죠. 이제 금요일과 오늘 좀 반등했지만 이제 약간은 게 밑에서 반등했죠. 네, 인텔이거든요. 인텔이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금요일자가 이제 여기 개파락가 있고 오늘 반등해봤자 1.45% 정도 반등했습니다. 이게 정말 딱 이거거든요. 이게 인텔입니다. 위에가 이건 시가총액입니다. 주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켓 캡을 제가 그려드린 거예요. 인텔이고 위에가 이제 인텔이고요. AMD인데 여기 보시면 AMD의 시가총액 여기 딱 보이잖아요. 이게 4배가 아니라 40배 올라간 겁니다. 10년 동안에요. 대단하네요. 이게 AMD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인텔은 계속 하다가 인텔은 꺾여졌고요. 올 1월 달에 한 번 잠깐 하루 이틀 인텔보다 AMD가 시가총액이 커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내리면서 올해만 보면 그 AMD가 더 떨어졌어요. 네, 올해만 보면. 근데 언제 최근에 다시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AMD가 다시 금요일자로 다시 추월을 했죠. 근데 이거는 AMD의 라이젠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 저는 잘 몰라요. 예, 그런 거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저희 이제 지인이 컴퓨터 사달라고 할 때 보면 그 사줄 때 뭐 하냐 그래서 이거 AMD를 라이젠을 산 적이 있고요. 제가 이제 작업하냐고 전화 부사장님 컴퓨터를 하나씩 샀거든요. 그때 이제 주문을 할 때 보니까 누가 도움을 받았죠 그랬더니 당연히 그냥 AMD를 하셔야죠. 라이젠 딱 항목을 딱 찍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한 5, 6년 전에 보면 노트북 이런 거 어디서 사셨어요? 보통 여돈앵커께서는요? 보통 샘송. 아니요. 어디서 주문하셨냐고 어디서? 인터넷. 인터넷 네. 하고 저는 그 전에 이제 보통 집에서 쓰는 것들 이런 거 보면 그 홈쇼핑 보고 그냥 샀거든요. 홈쇼핑에서 사셨어요. 가장 저렴하게 살 수 뭐 있는. 그냥 그렇죠. 집에서 쓰는 거니까 집에서 그냥 뭐 집에서 식탁에서 쓰고 이런 네. 것들은 뭐 비싼 거 쓸 게 네, 없잖아요. 살 때 보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 5, 6년만 하더라도 인텔 인사이드를 엄청 강조했죠. 그렇죠. 인텔 뭐 탑재됐다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소리가 했죠? 있잖아요. 인텔 인사이드에 딩동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홈쇼핑에서 엄청 강조했어요. 네. 인텔 인사이드를. 그게 4, 5, 6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다들 AMD를 얘기합니다. AMD. 특히 뭐 일 좀 하고 뭐 하는 분들 그게 조합 있잖아요. 네. AMD랑 플러스 엔비디아. 그 조합 있잖아요. 게임할 때 이런 거 그쵸.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세상이 바뀐 거죠. 바뀌고 완전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지금요. 고사양 PC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네.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 딱 그런 것이 바로 인텔과 AMD의 차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아쉽죠.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방향성은 좀 이 두 개를 보면 여전히 AMD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을 뭐 서너 차례 썼고 사실 이번에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빠르면 이제 9월, 10월에 뭐 개정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AMD를 또 넣었어요. 그 개인적으로 또 리사수 좋아하시잖아요. 리사스도 좋아하고 젠슨왕도 다 좋아하죠. 근데 이제 리사수 스타일이시라고. 저요? 네. 모르겠습니다. 젠슨왕은 우리 장 부사장님이.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 이번에도 부사장님 딱 눈치를 주더라고요. 이번에 또 AMD 넣으세요? 그래갖고 뭐 부사장님 엔비디아 넣을까 그랬더니 그냥 위원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상위 끝에 이번에도 AMD를 넣었어요. 물론 이제 그 한 2달 있어야 나오겠지만 네. 제가 종목은 몇 개 뭐 기억하죠. 저는 여전히 AMD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AMD나 인텔을 보신 분이면 인텔이 많이 떨어진 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두 개 중에서는 여전히 제가 기술적인 것 정말 이 반도체 칩이 어떤 고성능까지는 모르겠으나 주위에 물어보시면 되겠다. 주위에 여러분들이 정말 데스크탑을 새로 꾸미고
그 게임용 노트북 고사양을 꾸밀 때 네. 여러분들 뭘 원하시냐 주위 사람들 거기에서 답을 찾으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오늘 소비재 관련해서 이제 코스트코의 주가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언제 또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들 있잖아요. 신경 안 쓰고 있는 분야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는 분야는 저는 솔직히 개인들이 살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네. 있어요. 잘 모르는 거. 네. 모르는 예를 들어서 소재나 이런 거 잘 모르죠. 네, 솔직히. 예를 들어서 무슨 프리포트 맥모라는 얘기에 맞죠? 이게 어디 있는지도 잘 헷갈리고 좋은 거랑은 알죠. 뉴코 좋은 거 알죠. 좋은 거 알지만 저기 철광회사가 있는데 저기 어디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쉽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짐 크레이머도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는 내가 거고. 경험하고 있는. 예, 그 피터 렌치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냉정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이요. 이게 85년 12월에 상장했어요. 네. 1985년이요. 저보다 동생이네요. 그런가요? 제가 조금 더 조금 그런가 연식이 보네요. 있습니다. 보시면 연여 애뉴얼 그로스입니다. 연평균이요. 네. 넷세일즈 있죠. 순매출입니다. 총 매출이나 순매출 이런 것들은 코스트코나 그 아마존 이런 데 해당됩니다. 전체 매출이 아니라 나 매출이요. 그런 거 잘 아시죠? 요돈 대표님은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쇼피파이 이런 총 매출이나 나한테 네. 떨어진 매출은 네, 넷세일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평균 순매출이요. 12.3%씩 늘어났어요. 저게 평균인 거죠, 평균. 여기서 있죠. annual growth요. 연평균 12.3%가 늘어났고요. 네. 연평균 순이익 있죠. 네. 13.3%가 늘어났어요. 연평균 주가는 17.3%가 늘어났고요. 증가했고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17.3%면 71로 나누면 되니까 4년 정도면 이게 3년 반이면 더블이 납니다. 지금 이게요. 그럼 S&P 500은 같은 기간에 9.3%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게 코스트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코스트코 가서 뭐 살 것도 없다. 예? 뭐 혼자 살기 좀 그렇잖아요. 벌크로 해야 되니까. 차도 없고 쉽지 않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걸 살 필요도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조금만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욕을 하죠. 역시 나는 안 돼. 그리고 이건 말해준 사람이 이학령이건 네. 아니면 여러분들 지인이건 그 친구를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괜히 나한테 악마 같은 소리 해줬다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늘 자기가 이 코스트코의 멤버십을 갖고 있고 네. 지금도 주문을 했고 사실 저는 이제 어저께 제가 드링크 하나 있어요. 드링크. 뭐 어떤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는데 딱 코스트코를 지난 한 달 전에 가니까 딱 있더라고요. 네. 반가워서 그 드링크를 딱 샀어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네. 그리고 다 보통 마셨기를 마트에는 안 파는데 코스트코에는 있나요? 마트에는 안 마트에서는 잘 안 팔 겁니다. 네, 네. 예. 근데 온라인에서는 좀 온라인에서 가능하죠. 근데 딱 그 드링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부사장님한테 그거 추천했거든요. 그거 사 드시라고 몸에 좋다고. 건강에도 좋나요? 과즙 뭐 이런 건데 그거가 그들 말로는 뭐 그게 안 들어간 거죠. 이게 안 들어갔고 뭐 첨가제품 첨가물이 안 없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그게 들어갔어요. 탄산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네. 근데 그걸 어저께도 또 주문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각자 있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는 그것만 산다. 뭐 영양제는 거기만 산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격이랑 상관없다는 거죠. 가격. 그래서 이게 오늘도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뭐 고점 올해 갈지 안 갈지 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이게 더 떨어질 수 있죠. 다시 저점이 깨질 수 있지만 그런 주식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식. 그래서 잘 오늘도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고 모르고 급등할 것 같은 주식 있잖아요. 뭐 좀 적자지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거보다는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좀 다시 조정받고 밀리더라도 버틸 수 있는 주식을 가셔야 돼요. 버틸 수 있는 주식. 그런 주식을 여러분들 찬찬히 찾아 나가시면 아직도 길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제 돌잔치 때 네. 이제 금반지가 아닌 코스트코의 주식을 하나씩 사 주셨다면 지금 어땠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원하시는 게 문득 듭니다. 많으시네요 지금. 예. 아이들한테 물려줄 주식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물려줄 주식은 저는 S&P 500 사주시라고 그럽니다. 그냥 S&P 500으로. 그게 제일 편안하고 이슈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있죠. 제 경험을 보면 네. 6살까지 뭐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보면 우리나라 요즘 뭐 초등학교 빨리 가냐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고 우리 애들 보면 3학년 때 제가 들었던 3학년 때 큰 애가 딸이었거든요. 아빠 내 세뱃돈 어디 갔냐고. 다
다 100% 물어보는데 그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들 컸을 때 그 네. 기업이 애들이 모르는 기업 얘기해주는 수인데 그게 주가 떨어졌죠.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식 건 다 물어주게 돼 있어요. 원망 듣습니까? 원망 듣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아는 거.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네. S&P 500이나 뭐 QQQ, 나스닥을 좋아하시면 QQQ 이런 거를 애들한테 사주시는 거는 누가 뭐래도 진리다. 뭐 예를 들어 디즈니 사주는 거 좋죠. 네, 아는 거니까. 예, 근데 디즈니 자기 싫다 그러면 어떡해요? 디즈니 가서 타는 거 난 머리 아프다 그러면 어떡해요, 애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수를 사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종목은 글로벌 페이먼트도 실적 잘 나나요? 네, 글로벌 페이먼트는 페이와 관련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단말기에 보면 글로벌 페이먼트 써 있는 데가 많아요. 딱 보시면요. 그거 하는 회사인데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면서 한 4.6% 정도 네.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운동하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 팝니다 지금요. 이거는 쿠팡이나 뭐 이런 데 다 내부로 파는데 에너지 드링크고 우리나라 에너지 드링크뿐만 아니라 드링크도 그렇지만 요 분말로 된 걸 먹는 친구들이 네. 많아요. 운동할 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펩시에서 이번에 지분 투자가 발표하면서는 오늘의 특징 중에 딱 이거죠. 셀시우스라고 얘기할 텐데 셀시우스 얘기할 텐데 11.1% 올라가면서 오늘 아마 최고의 주식 중에 하나는 이거였다. 역시 M&A 당하는 거가 최고죠. 주식은. 최근 주가도 되게 많이 물론 횡보를 보였지만 최근에 거의 뭐 탑10 요즘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별로 좀 약간 그렇지만 미국은 그 피트니스 하는 거가 상장된 게 있어요. 피트니스가 멤버 엄청 늘어났는데 미국에. 아, 피트니스 센터 중에 예. 상장돼 있는 기업 있죠. 예, 예. 그래서 뭐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라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가 있어요. 어찌 됐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펩시 지분까지 들어가면서 오늘 주가 급등한 것도 오늘 특징주였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코스트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오늘도 월간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자, 화요일 오늘도 오전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비 내린다고 기분까지 좀 축 처지지 마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김없이 내일도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